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교과서 90, 91페이지, 그 다음에 학습지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나라의 간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몽골족의 침입과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있었던 바로 이 고려의 저항,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삼별초의 항쟁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에 드디어 원정대에 가가지고서 고려는 몽골족에게 항복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몽골족이 고려에게 이후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일단은 고려는 원나라의 세조, 원나라를 세웠었던 황제죠. 원세조 쿠빌라이 칸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즉 고려는 이 당시에 항복 대신에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때 당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에게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몽골족이 고려를 통치하려고 했어도 이것이 원나라 황제의 약속이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려는 원나라에게 복속은 되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완전히 고려 왕조가 멸망했거나 이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상 뭐 거의 식민지 생활했다고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원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구조를 두고서 고려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가 그렇게 모든 것이 행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먼저 첫 번째 영토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쌍성총관부라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원나라는 여기 이제 고려의 왕조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 당시 몽골족이었었죠.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서북면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원나라에게 항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이 바로 원나라에 그대로 소속이 되면서 이 지역은 고려의 영토에서 떠나가지고 동령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원나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서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고려에게서부터 뺏어서 역시 여기에다가도 자국의 그런 행정기구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 보이는 이 탐나총관부. 이 탐나총관부 같은 경우에도 삼별초의 난을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당시 원나라는 바로 이 한라산 지역을 보고서 이 몽골족이 일본을 침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말을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갖고 온다는 것이 좀 많이 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주도 지역의 한 중턱을 보니까 굉장히 산이 완만했습니다. 굉장히 산이 완만하다고 한다면 완만한 그런 경사도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말을 키우면 어떻겠는가 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바로 한라산의 한 중턱 부분을 전부 다 싹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대한 초원지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말을 키우기 시작을 하게 됐었죠. 원래 제주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시기인가 이때쯤에 이제 막 고려의 영토로 이제 들어오게 됐었던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늦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었어요. 탐나국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탐나국은 이때 당시에 고려에게 흡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몽골족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서 바로 말들을 타고서 이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말들은 이때 당시에 몽골족이 제주도에다가 키우기 시작했던 그런 조랑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영토 상실을 쌍성총관부, 동령부, 그 다음에 탐나총관부 지역을 뺏기게 돼요. 나중에 여기 보이는 동령부와 그 다음에 탐나총관부는 사실은 고려의 왕도 계속해서 쿠빌라이 칸의 후손에 해당이 되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원나라 황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동령부와 그 다음에 탐나총관부 지역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나라가 이걸 인정해줘가지고서 이 두 지역을 돌려주긴 하지만 끝까지 이 쌍성총관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등장하긴 하지만 공민왕 때에 바로 이 지역을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정치 간섭이 본격화가 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왕이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됐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고려의 국왕은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해야지만이 고려의 국왕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했던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로 고려 국왕은 일부러 자기가 원해가지고서
원나라의 공주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었던 그런 무신 세력을 비롯한 많은 신하 세력들이 왕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몽골의 그런 간섭하에 있었던 고려 왕실의 입장에서는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것만큼 가장 강력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고려의 왕은 원나라 세조에게 바로 당신의 딸과 같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결혼했던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후에 고려의 왕들은 계속해서 원나라의 공주들과 같이 결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후에 고려의 왕들은 계속해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고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겠죠. 당연히 국왕하고 원나라 공주하고 사이에서 관계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때 당시에 원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국왕과 원나라 공주가 같이 바로 이제 고려의 국왕과 왕비로서 원나라의 행사에 참여하게 됐었지만 고려 국왕은 항상 원나라 공주 뒤에 서 있었어야 됐습니다. 서열상 뒤쪽이 해당이 됐었어요. 왜? 원나라 공주가 고려 국왕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이었었죠. 자, 이런 식의 수모를 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수했었어야 됐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낯선 왕자는 항상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나라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을 격하를 하게 됩니다. 왕실의 호칭을 이제 격하한다. 예를 들면 황제에게는 보통 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폐하라고 하는 말은 고려가 지금 현재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국인데 왕에게 어떻게 폐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폐하라는 말 쓰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쓰게 하는 전하라고 하는 말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후에 고려 왕들은 계속해서 왕의 그런 시호,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그 업적 같은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분의 시호를 같이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그 시호에는 항상 앞에다가 충자가 붙었었어야 됐다고 해요. 왜냐?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라 이런 의미죠.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라 라고 시호까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것이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관청의 명칭도 같이 격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고려시대 때의 고려 전반기 당시에 고려의 중앙행정제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5글자죠. 제. 뭡니까? 바로 이성육부제이죠. 왜? 여러분들 중성운하성, 그 다음에 상서성,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상서성 밑에 있었던 이호예 병형공, 이런 부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서들이 황제국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성하고 육부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성이겠죠. 바로 그 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서 고려에는 가장 높은 관청은 부만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라고 하는 또 다른 짜잘한 관청들만 만들어가지고서 원나라의 황제 조직, 원나라의 국가 통치 조직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이후에 원세조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원정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일본을 원정하려고 고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전함을 만들어가지고서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 왕실이 제발 그건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제발 그것 좀 하지 않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묵살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인가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가 당시에 일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공격을 하러 가게 돼요. 공격을 하러 가게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싸움에선 나름대로 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서 순식간에 대마도 이런 곳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여러 개의 일본의 섬들 차례차례로 이제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본토까지 상륙하기 일보 직전에 상륙이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여몽연합군의 군대가 바로 일본의 그런 해안가에 도착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원나라의 군대는 육지에서는 최강이지만 바다에서는 쥐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항상 배 안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고 해요. 왜냐? 바로 고려의 군대가 갑작스럽게 원나라 병사들을 냅둬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원나라 군대 전부 다 그냥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때 당시 여몽연합군 자체가 한배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이상한 동거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한참 후에 태풍이 불어닥치게 됐던 것이죠. 이 때문에 고려의 군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후퇴할 수 있었지만 몽골군의 상당수는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서 바로 영영 육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1차 싸움이 끝나게 됐었어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원세조 쿠빌라이 칸은 바로 얼마 후에 이제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멸망했던 남송의 군대 한 10만 명을 이쪽에서부터 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서 제2차 여몽연합군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군을 같이 협동 공격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침공하게 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몇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여몽연합군은 다시 한번 일본 섬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일본의 정권이 바로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역사 원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었죠. 일본의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이 1차 싸움 때는 되게 많이 당황했다가 2차 싸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막 싸웠단 말입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여몽연합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일본의 그런 해안가에서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됐었고, 1차 싸움 때와는 완전히 별도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래도 굉장히 싸움을 잘해가지고서 몇 군데의 섬들을 차례차례로 전복을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10만 명의 군대가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남동 쪽에서의 그 10만 명의 군대. 근데 얼마 후에 갑자기 또 태풍이 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송나라의 자녀 병력들이 전부 다 태풍 속에서 물귀신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대한해역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파도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었던 시체들을 묻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송나라 군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일본 원정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한 번 더 군대를 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죽었어요.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됐었거든요. 당시에 일본은 여몽연합군이 쳐들어왔던 것을 일본이 잘 막아냈었는데, 당시에 그 막아냈던 이유가 태풍이 2번 다 불어가지고서 되게 운 좋은 거죠. 태풍이 2번 다 불어가지고서 막아낸 거잖아요.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때 당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오버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일본은 신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령스러운 일본의 땅에 함부로 적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은 이때 당시에 불었었던 이 태풍을 신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일본말로는 이걸 이제 가미가제라고 하죠. 그리고 한참 후에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때에 연합군에 밀리게 됐었던 일본은 바로 제2의 신풍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어린 젊은 조종사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로 만들어 가지고서 자살 폭탄으로 바로 연합군의 함대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원자폭탄 2방 맞게 됐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일본 원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전에 바로 원나라는 고려가 과연 원나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원나라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정동, 동쪽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원나라 관청이란 뜻입니다. 이것의 사실상 이제 최고 장관은 고려 왕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정동행성 하에 있었던 이문소라고 하는 그런 관청 자체가 굉장히 고려의 그런 여러 가지 법에 간섭을 정말 많이 했었죠. 이것 때문에 정말 고려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자, 원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각종 수탈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금과 은과 인삼, 종이 뭐 있는 거 다 털려야죠. 뭐 그냥 엄청나게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심지어는 원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대박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매사냥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보통 게임에서는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니크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헤쳐나가기 정말 수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매사냥에서의 사실상 유니크 아이템은 바로 뭐냐면 고려의 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고려의 매가 계속해서 쉽게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원나라는 고려에게 바로 자기네들의 아주 즐거운 최고의 게임, 바로 매사냥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게서부터 매를 키우는 관점까지 따로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원나라 사람들의 매까지도 갖다 바쳐야 됐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고려에게 정기적으로 이 원나라는 바로 여자를 갖다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원칙이겠죠. 때문에 이른바 조공 물품으로서 공녀를 갖다 바친다, 여자를 갖다 바친다, 즉 공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녀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공녀로 끌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때문에 첫 번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녀로 끌려가겠습니까? 안 끌려가겠죠. 때문에 보통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들, 즉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 혹은 일반 평민들의 자녀들도 강제로 공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하나 이때 당시에 높은 사람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원나라에게 지목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녀를 많이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때부터 좀 되게 안 좋은 악습이 하나 생기게 됐던 것이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끌려가지 않는 거니까 이왕이면 애들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결혼을 시켜주는 이른바 좋은 애풍습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바로 고려의 상위 국가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풍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나라의 풍속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참한 삶을 많이 갔던 것은 맞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원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의 후처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바로 원나라 황제의 두 번째 왕비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의 그런 여성들이 바로 원나라의 대감님 집들 혹은 황제의 비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이게 되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고려식의 풍속 같은 것을 원나라 조정에게다가 퍼뜨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런 풍속을 일컬어서 우리는 고려양이라고 하죠. 이 고려양이라고 하는 것이 원나라에서 역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까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여러분이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암울한 시기라 볼 수 있겠죠. 이때의 권력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여러분 배워봐서 알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규정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선생님은 주저없이 두 세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여기 보이는 권문세족, 그 두 번째가 바로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들만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바로 그 권문세족이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원나라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친원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전에 바로 옛날 문벌 귀족의 후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가문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던 일부 가문들과 무신정권 시대 때의 명문 무신 집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권문세족 안에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바로 이러한 원나라에게 빌붙어 가지고서 그들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고려해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바로 이 친원파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친원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원나라에게 굉장히 진귀한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원나라의 대신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고려 조정에게 자기의 뇌물을 갖다 바친 이 사람을 고려에서 한 자리 줘라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고려 조정이 어쩔 수 없이 고위 관직을 주게 되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이때 당시에 고려가 원나라의 하위 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몽골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몽골어를 잘하는 역관이 되게 대우를 많이 받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몽골어 역관이 되게 유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남자들도 일부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식이 없는 분들. 근데 그들이 이때 당시 고려에선 그렇게 끌려가게 됐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원나라에서 환관 중에서 가장 위세를 많이 떨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환관으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고려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고려 입장에서는 바로 이 고려인 출신에 해당하는 원나라에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환관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환관 출신에 해당됐던 사람들이라든가, 이 환관은 바로 원나라로 끌려갔던 환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응방 관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응방이 바로 매를 키우는 관청이에요. 근데 이 매를 키우는 관청의 관리가 당시에 원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고려에서 키우고 있던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녀석들 몇 마리를 딱 골라가지고서 몰래 뇌물로 갖다 바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나라의 바로 이 매 사냥에 미쳐 있었던 바로 이 고위급 관료들이 바로 이 응방 관리를 되게 잘 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에 따라서 고위 관직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친원파가 되었었던 고문 세력들이 여기에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일부러 자기의 딸이라든가 자기의 누이를 원나라의 고위급에 해당하는 권력자에게 바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고려에서 높은 관직을 갖게 됐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에 뇌물 갖다가 바치거나 몽골의 역관하거나 환관하거나 응방 관리가 되는데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다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물론 과거 본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음소로서 관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들의 특징의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원나라 조정의 눈치를 고려 정부가 봤어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려 정부는 음서제로 그냥 백으로서 바로 관직을 주고 심지어는 고위관직까지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원나라의 황제의 비가 됐었던 기황후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황후의 오빠가 바로 고려 안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던 것이죠.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같은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고려 전기서부터 시작했었던 토지 강탈, 그 다음에 고리대, 이런 것들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벌이게 됩니다. 즉, 자기가 전시권을 받았었던 건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에서 있었었던 사람들에게 각종 압력과, 그 다음에 각종 협박과, 그 다음에 각종 고리대, 이런 것을 열심히 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를 전부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수조권을 갖고 있던 그런 토지를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자기 노비로 수용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토지들이 전부 다가 자기의 소유이자 자기 수조권의 토지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양민들의 경우에도요, 문제가 뭐가 있게 됐었냐면요, 고려시대 후반기로 가게 되면서 관직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수조권을 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정부가 정말 막장으로 가게 됩니다. 즉, A라고 한 지역에 바로 A-라고 하는 사람의 수조권을 설정해놨다고 한다면 새롭게 B라고 하는 관직이 생겼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존에 줬었던 그 수조권을 B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이 수조권을 또 주는 거죠. 즉, 하나의 토지에서 수조권이 여러 명이 설정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바로 A라고 하는 토지에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A에서는 바로 A-와 그 다음에 B와 C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전부 다 이 세금을 다 같이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 관료들의 그런 개혁을 요구한 상소문에 의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끓는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 고려시대 때에 바로 그
백성들의 처지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대신에 이 권문세족들이 가졌던 토지는요, 엄청나게 넓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넓었었냐면 로마 시대 때 라티푼디움 있죠? 거기에 비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산과 그 다음에 들, 그 다음에 강 이런 것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경계를 확정 지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지역을 바로 대농장으로서 이렇게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비를 증식했던 것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이나마 좀 세금을 갖다 바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갖다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바쳐야 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세금 납부를 안 해버려요. 왜? 나 원나라 고위 관료에 바로 백이 있는데 그 사람 동원해가지고서 너 박살내기 전에 나한테 세금 걷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 왕조가 도대체 뭘로서 유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대책이 전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세 수입에 급감의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후에는 충선왕이라든가 충무광이라든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개혁을 열심히 실시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권문세족의 일부를 쳐내려고 했었습니다. 문제가 뭐 있었었느냐? 그런데 그 권문세족의 뒤에는 원나라가 있었어요. 비록 충선왕과 충무광도 자기의 부인이 원나라 공주기는 한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친원파에 해당되는 바로 권문세족을 쳐버린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반원개혁 정책을 펼친다는 것으로서 원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셌던 상황에서 충선왕과 충무광이 바로 반원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한번 쫓겨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복귀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그런 개혁 정책이 전부 다 실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는 굉장히 급격하게 약화가 되게 되고 왕권도 같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에 갑자기 짠 하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책으로서 굉장히 이름이 높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말이 됐던 것이 원나라가 한쪽 지역, 그 중국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통치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한인과 남인으로 구분해가지고서 특히 남인에 해당되는 거의 국민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지배를 해나갔던 모습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족도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홍건적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머리에 빨간 띠를 둘렀었던 그런 세력들이 이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원나라에게 저항을 했는데, 원나라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건적의 무리를 하나 둘씩 전부 다 격파를 하긴 했었지만, 한 군데를 격파를 하면 두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두 군데를 격파하면 세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원나라가 점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야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새롭게 고려의 왕이 됐었던 공민왕은 원나라가 약화가 됐었고, 원나라가 약화됐던 그런 상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심한 사회 모순이 너무 심각했다는 것을 이미 고려의 공민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회 모순은 한마디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가 모든 사회, 국가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 때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원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원나라 내부에서 친원파에 해당됐던 세력들이 제일 먼저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셌던 존재가 누구냐면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누이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공민왕은 바로 이 기철 일파를 순식간에 싹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열받았었던 몽골의 군대가 바로 이 고려를 침공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에 이때 당시 고려는 나름대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실제로 막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바로 몽골풍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그건 원래 풍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던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원나라가
일본 정볼 때에 만들었었지만 계속해서 해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정동 행성을 사실상 엄청나게 축소를 하고, 그 중에서도 고려에게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했었던 이문소라고 하는 곳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러면서 원나라에서부터 제대로 독립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하게 돼요. 당시에 고려는 바로 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쌍성 총관부를 지키고 있던 권력자의 가장 유력한 조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고려에게 바로 충성을 바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이 쌍성총관부를 그대로 성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쌍성총관부 총권력자에 해당했던 사람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이 쌍성총관부 지역이 고려의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다시 원상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원나라에게 저항하면서 등장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때문에 원나라가 점차 무너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이 고려는 명나라와 같이 우호 관계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내전개혁에서는 첫 번째, 정방을 폐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전세 이전에 최후 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이런 정방은 바로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었는데, 이 기구를 폐지하게 되면서 왕이 확실하게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 이제 고려의 대학교가 국자감이었잖아요. 근데 고려 후반기에 원간섭기 때에 이 국자감이 이름이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균관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학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이미 최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신진사대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원나라에게서 또 수입되어 왔었던 중국의 신유학, 이른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신진사대부들을 자신의 그 개혁 파트너로서 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랬었던 국민왕이지만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공민왕의 부인은 노국공주라고 해가지고서 원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공민왕은 원나라 공주를 되게 싫어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 굉장히 금슬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냐, 이때 당시 그 노국공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 좋고, 심지어는 한번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개경이 함락돼가지고서 공민왕이 안동 지역인가 그 지역까지 도망을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반란 세력이 공민왕을 제거하고자 들고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국공주가 이걸 막아가지고서 공민왕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을 정도로 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노국공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아이가 제발 있기를 정말 바랬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노국공주가 결혼한 지 한 10년 만인가? 그 정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공민왕은 전 국토의 모든 불교 사찰에서 노국공주가 순산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제를 올리면서 정말로 노국공주가 잘 순산하기를 원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노국공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부터 공민왕은 폐인 모두 전락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개혁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글쎄요,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괴승인지 아니면 바로 혁명과 같은 개혁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신돈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을 한 명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됐죠. 그리고 이 신돈은 공민왕의 묵인 하에 이른바 전민병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세워요. 전, 밭전자입니다. 민, 백성 민자입니다. 변, 변할 변자입니다. 정, 바를 정자입니다. 도감, 관청이란 뜻이거든요. 즉 백성과 그 다음에 밭의 원래 주인들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관청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권문 세력이 차지했었던 대농장을 다 혁파시켜버리고 노비들도 대거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냐? 이때 당시에 공민왕이 일단은 자신이 권문 세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키우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신진사대부들이었었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생각보다 그 힘이 좀 약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신돈하고 신진사대부가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진사대부가 숭배했었던 사상이 바로 성리학인데, 성리학은 불교에 반대해서 들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었으나 생각보다 신진사대부들이 신돈에게 그다지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돈 자체도 자기가 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청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리 사건이 막 터지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권문 세족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반발을 더 이상 무마를 할 수가 없었던 이때 당시 공민왕은 나중에 가서 이 개혁 정책을 펼쳤었던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은 바로 이때 당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이후에 새롭게 빠진 분야가 그만 동성애에 빠져버리게 됐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중에서 그만 자기가 동성애 대상으로 삼았었던 남자 중에서 한 명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개혁이 실패가 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뒤를 이어서 사실은 공민왕이 신돈의 집안에 갔을 때 신돈의 그런 비중에서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아이를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중간에 공민왕이 데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민왕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공민왕의 정식 부인의 아들들은 없었잖아요. 하지만은 공민왕이 데려왔던 모니노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바로 그 아이가 이때 당시에 공민왕의 자식이라고 인정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 아이를 고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공민왕의 아들 우왕. 우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혁 정책의 모든 특징, 첫 번째는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시켰다는 점, 두 번째는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10페이지 1번 원의 간섭. 동그라미 1번 원의 간섭. 첫 번째 동그라미 세조구제. 동그라미 1번 고려가 빈칸에 적겠습니다. 원에 굴복하는 대신에 동그라미 2번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자, 박스 치겠습니다. 원세조 박스, 빈칸에 들어갈 말 쿠빌라이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이 고려를 간접 통치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 영도 상실, 동그라미 1번 쌍성총관부, 이쪽 지역이었었죠. 위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동령부, 자비령 이북 서경역이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3번 탐라총관부, 바로 제주도죠. 이곳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는 돌려받지만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무료로 되찾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동그라미 1번 원의 공주, 빈칸에 적겠습니다. 공주와 국왕이 혼인. 동그라미 2번 왕자는 원에서 교육. 동그라미 3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실. 왕실의 호칭은 격화시킵니다. 폐하에서 전하로. 그 다음에 충자시오를 사용하게 됐죠. 동그라미 4번 제후국에 맞도록 관청의 명칭을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청 축소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일본 원정에 두 차례 고려군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6번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되죠.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각종 수탈에서는요 원이 과도한 공문을 요구하게 됐었죠. 그래서 금, 은, 인삼, 종이,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매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수탈했고요. 심지어는 공녀, 여자들까지도 함부로 데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녀 적어주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고려에는 몽골풍, 밑에 나와 있는 몽골의 풍속 보이죠? 바로 음식에서 소주라든가 만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라라든가 무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벼슬아치와 같은 그런 말들이 바로 이러한 몽골풍의 잔재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고려의 몽골풍, 그 다음에 원의 지배층에는 동그라미 2번 고려양이라고 하는 풍속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동그라미 2번 권문세족에선 별표 2개 쳐주겠습니다. 출신은 동그라미 1번 주로 원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했고, 동그라미 2번 친원파, 바로 원에 뇌물 바친 자라든가 역관, 환관, 그 다음에 응방 관리, 응방이 바로 매를 키우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음소로 관직을 진출했고, 동그라미 2번 고위 관직을 차지했다는 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토지 강탈 및 불법 고리대로 대농장을 경영했다는 점, 대농장 중요합니다. 라티푼디움의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그런 농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비를 증식하는, 불법적이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그라미 2번, 그냥 불법적으로 불법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아예 세금을 안 내버려요. 진짜? 그렇죠? 바로 세금 납부 거부,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금. 그래서 국가 조세 수입이 급감하게 됐고, 이후에 충선왕과 충무공의 개혁도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왕권도 약화가 되게 되고요. 하나 깜빡하고 안 한 게 있는데, 사상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가 자신들의 사상적인 이념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과거 시험을 봤던 측면도 있었고, 이전에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의 교재로 볼 수 있던 것이 사실상 훈구학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훈구학을 공부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개 반. 국민왕의 반원 자주개혁 정치. 동그라미 1번 한족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원이 약화되고, 동그라미 2번 국내의 심한 사회 모순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가 약해져야지 개혁에 성공하는데 원나라가 진짜 약해졌잖아요. 바로 반원 정책, 동그라미 1번 친원파를 숙청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동그라미 3번 정동 행성을 축소하고, 동그라미 4번 특히 이제 이문소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3번 정동 행성을 축소하는데 특히 이문소라고 하는 관청을 없앴다는 점. 동그라미 4번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왕실 호칭 및 관제를 복고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근데 원나라가 좀 더 강해지게 되면 또 원나라가 요구했던 대로 또 다시 바꾸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또 원나라 약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6번 명과 우호 관계 형성. 내정개혁에선 동그라미 1번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성균관 정비 등을 통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진사대부 등용. 동그라미 3번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 설치, 대농장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결과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신진사대부의 성장이 미약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권문세족이 반발이 심했다는 점.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돈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국민왕 시회 밑줄, 그래서 개혁 실패. 동그라미 의회에선 동그라미 1번 고려의 자주성 회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진사대부의 성장의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